나를 돈 없는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사위 얼굴에 내가 가진 집 문서, 땅 문서들을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사위에게 가난한 시골 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일 손주를 돌보러 가면 눈치를 주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죠. 언제까지 우리한테 얹혀 살 생각이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제 낡은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강남에 있는 5개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그날 밤 요양원 계약서에 서명하라던 그 순간, 저는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마침내 꺼내 보였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그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68.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노인네일 뿐이죠.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이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제가 사는 곳은 딸네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에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혼자 살기엔 충분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기엔 좁은 공간입니다. 가방을 메고 골목을 걸어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이웃 할머니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숙이죠. 그분들 눈엔 저도 똑같아 보일 겁니다. 손주 돌보러 가는 평범한 할머니, 연금이나 받으며 사는 늙은이,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매일 손주들을 돌보러 가니까요. 딸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오는 건 7살 지은이와 5살 민준이입니다. 할머니 하고 외치며 제 치마를 붙잡는 그 작은 손들이 제 하루의 전부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사위는 다릅니다. 강민호. 42의 그는 제가 올 때마다 미간을 찌푸려요. 인사를 하긴 하지만 눈빛에선 환영받지 못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도 제가 들어서면 슬쩍 자리를 피하죠. 마치 제가 불편한 냄새라도 풍기는 것처럼요. 제 딸 수연이는 늘 그 사이에서 애를 먹습니다. 엄마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지만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 38살 여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딸의 뒷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 딸이 저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저는 매일 아침 손주들에게 밥을 먹이고 유치원 가방을 챙겨주고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거듭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죠. 점심은 늘 혼자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때우죠. 사위는 회사에 있으니 그나마 마음 편한 시간입니다.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옵니다. 간식을 챙겨주고 함께 놀아주고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지은이가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이 책 읽어줘 라고 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민준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와서 할머니 같이 놀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녁 6시쯤 사위가 퇴근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집안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져요. 사위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헛기침을 합니다. 그게 신호죠. 이제 그만 가라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인사를 하려는데 사위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다는 듯 미소만 지었죠. 딸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익숙한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이 낡은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가방 속에는 제 30년이 들어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이요. 사위는 이 가방을 볼 때마다 코웃음을 칩니다. 낡았다고, 보기 싫다고. 하지만 이 가방만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이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딸네 아파트 불빛이 보여요. 저 안에서 우리 지은이와 민준이가 잠들 시간이겠죠. 제 가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참자. 딸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렇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제 사위의 승진 축하 모임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부장으로 승진했다며 딸이 저를 초대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자고.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동료들 앞에서 또 어떤 취급을 받을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낡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딸이 엄마 오늘은 좀 예쁜 가방 들고 가시지. 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가방이 편하다고.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의 동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들의 부인들은 명품 가방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서 초라했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과 검은 면바지를 입은 늙은 여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훑고 지나갔어요. 사위가 동료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장모님이십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애들 좀 봐주시는.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모두가 알아챘을 겁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신경 쓸 필요 없는 존재라고.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의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아, 손주 육아 도우미시군요.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죠. 도우미, 저는 그저 도우미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가족들 눈엔 그렇게 보였겠죠.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딸의 손을 도닥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나왔지만 입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위와 동료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사 이야기, 승진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요. 메인 요리가 나오고 술이 몇 잔 돌았을 때였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취기가 오른 모양이었죠.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 요즘 아파트 전세 재계약한다며 좀 더 큰 데로 옮긴다고.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애들도 크고 있고 사실 지금도 좀 좁아요. 그러더니 곁눈질로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독립적으로 살고 싶기도 하고요. 독립적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치챘을 겁니다. 사위의 부인 중 한 명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신혼부부도 아니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사셔야죠. 요즘은 좋은 요양시설도 많던데요. 요양시설.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나으니까요. 저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딸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는 천천히 냅킨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빛은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68배 늙은 여자, 주름진 얼굴, 힘없는 어깨, 세면대에 가방을 내려놓고 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 뭉치를 꺼내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종이 뭉치. 그 안에 제 30년이 들어 있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수현이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줘요. 민호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딸의 변명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제 딸이 저 때문에 이렇게 사과하고 있다는 게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조금 더 참을게. 내 결혼 생활이 편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이 서류들을 언제 꺼내야 할까? 딸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거울 속 제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슬픔 너머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동료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었죠. 저는 제자리에 앉아 디저트를 먹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축하 모임이 있고 난 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네 집에 가보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위는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만 쉬고 있었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아 자동차를 굴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 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냉기는 그 온기를 집어삼킬 듯했죠. 사위가 휴대폰을 들어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방 3개짜리 아파트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는 전세 재계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래서 이참에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방이 3개라 장모님이 계실 공간은 없다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더러 나가라는 얘기였어요. 말로는 이사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죠. 저를 떼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딸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을 열려다 남편의 차가운 시선의 말을 멈췄죠. 사위는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몇 년이라고.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장모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이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저 괜찮다고 말하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나가겠다고 하자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저 때문에 흔들려선 안 되니까요. 사위는 마치 제가 순순히 동의해 준 것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양시설까지 알아보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는 동안 뒤에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딸네 집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 저 혼자.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딸의 목소리도 없는 고요한 공간이었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게 보였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의 지퍼를 열었어요. 30년 동안 이 안에 담아둔 것들. 등기부등본 5장. 은행 통장 여러 개. 주식 계좌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강남 청담동 빌딩. 압구정동 상가 건물. 역삼동 오피스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서류. 사위와 딸이 사는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 박영수. 전세라고 믿고 사는 그 집은 사실 제 것이었어요.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샀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눈치 보지 않고 살라고. 전세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냥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서류를 보며 지난 30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했던 시절. IMF 때 모두가 팔 때 우리는 샀어요. 헐값이었죠. 남편은 이 땅이 반드시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나중에 고생하지 않게 하자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당부하셨어요. 딸이 돈 때문에 무시받거나 이용당하지 않게 하라고. 순수한 사람과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하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숨겼습니다. 딸이 가난하게 자라 성실하게 살길 바랐고 돈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고 결혼하길 원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딸의 남편은 저를 가난한 시골 노인으로만 봤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존재, 언제든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 짐으로만 여겼죠.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딸을 위해서라도,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서류 뭉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 서류들이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보여줘야 할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휴대폰을 들어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고.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고. 딸에게서 곧 답장이 왔어요. 괜찮냐고, 걱정된다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딸네 아파트의 불빛이 보였어요. 제가 산 그 집. 사위는 모르고 있겠죠. 자기가 쫓아내려는 늙은 여자가 그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가방이 이제는 무기가 될 것 같았어요. 진실을 드러낼 무기. 딸을 지킬 무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결심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딸이 제 원룸 문을 두드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아이들은 유치원에 보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딸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작은 원룸을 둘러보는 딸의 시선이 아팠어요. 이렇게 좁은 곳에서 엄마가 혼자 산다는 게 딸에게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딸은 침대 끝에 앉았고 저는 간단한 차를 끓였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잘못한 건 딸이 아닌데 딸이 사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딸은 무언가 말하려다 제 탁자 위를 보고 멈췄습니다. 어젯밤 정리하다 깜빡 서류 한 장을 그대로 둔 것이었어요. 압구정동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딸의 눈이 커졌죠.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읽는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 이름, 박영수. 딸은 제 얼굴을 보고 다시 서류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지만 어차피 말하려던 참이었으니까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엄마 거예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가져와 딸 앞에 펼쳤어요. 안에서 나머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4장, 통장 여러 개, 주식 계좌 증명서들. 딸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하나 서류를 넘기며 보는 딸의 손이 떨렸어요. 청담동 빌딩, 역삼동 오피스텔, 그리고 마지막 서류. 딸이 사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 집도 엄마 거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딸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살게 했어요? 질문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들려줬어요. 딸이 돈 때문에 무시받거나 이용당하지 않게 하라고. 순수한 사람과 결혼하길 바란다고. 그래서 숨겼다고. 딸이 돈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고 결혼하길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라더라도 성실하게 살길 바랐다고.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다고. 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동안 모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들이 빛 속에서 반짝였죠. 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한테 말할게요. 엄마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제가 직접 말하겠다고. 이번 주말 모임에서 모두에게 밝히겠다고 했어요. 딸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다 해결할 거라고. 이제 더 이상 딸이 눈치 보며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38배 어른이 된 딸이지만 여전히 제 아기였어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할 때라고. 한참 후 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고 서류들을 정리하며 물었어요. 엄마,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괜찮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겠죠. 엄마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견뎠는지. 딸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문 앞에서 딸이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할 것 없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번 주말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딸이 떠나고 저는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30년의 비밀이 드러날 날까지.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눈에 선했죠. 가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좋은 날씨였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38이었던 제가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어요. 사무실은 좁았고 책상은 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죠. 남편은 성실했고 저는 부지런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닫았어요. 딸 수연이는 그때 8살이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중개소로 와서 숙제를 했죠. 작은 책상 한 구석에 앉아 공부하는 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IMF가 왔습니다. 9097년. 나라 전체가 흔들렸던 그 시절.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급매물이 쏟아졌어요.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가진 것을 내놓았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이 기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모두가 파는데 우리가 산다고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오를 거요. 서울은 계속 커질 거고, 지금 사두면 우리 딸이 나중에 고생하지 않겠지. 우리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았어요.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헐값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살아남기도 힘든데 빚을 내서 건물을 사다니. 하지만 남편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몇 년 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건물을 담보로 두 번째 건물을 샀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늘려갔죠. 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평범하게 지냈으니까요. 딸에게는 그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부모였을 뿐이었습니다. 2005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남편은 병상에 누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어요. 여보, 우리 딸 말이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돈 때문에 무시받거나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순수한 사람과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하게 해주시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모은 것들 딸이 필요할 때 쓰시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숨기시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25살 딸과 함께 남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저는 계속 중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딸은 평범하게 자랐죠.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딸이 강민호를 만났을 때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위들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안정된 직장에 단정한 외모. 하지만 첫 만남부터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계산적이라는 것을. 딸을 보는 게 아니라 딸의 배경을 훑어본다는 것을. 딸이 결혼하던 날, 저는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눈치 보지 않고 살라고. 전세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사위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
사위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함부로 대했죠. 만약 처음부터 진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를 극진히 모셨겠죠.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딸이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탁자로 갔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꺼내 펼쳤어요. 남편과 함께 일군 이 모든 것들. 딸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지켜온 것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주말이 이틀 남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날까지. 저는 가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딸 지킬 시간이에요. 지켜봐 주세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은 이번 주말에 끝날 것입니다. 주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딸의 언니, 그러니까 제 큰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죠. 엄마, 민호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엄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억력, 저는 멀쩡했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내일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엄마 일로요. 제가 올라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몸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무슨 짓을 꾸민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소문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구나. 토요일 오전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위 강민호, 딸 수연,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온 큰딸 수진.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공손한 태도였어요. 거짓된 친절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늘 그렇듯 낡은 가방을 옆에 두었죠.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장모님의 건강과 안전 때문입니다. 건강과 안전.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사위는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교류도 할 수 있고요. 큰딸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민호 씨 말이 맞아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나아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봤죠. 딸 수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사위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이미 거의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강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여기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요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와 민준이가 뛰어나왔어요.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어딘가 가신다는 건 알았나 봅니다.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이도 제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나 누가 돌봐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오려 했어요. 아이들을 안고 있으려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아이들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는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야. 놀러 갈 수도 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사위는 저를 떼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삶에서 저를 지우고 싶었던 거죠. 저는 아이들을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고, 할머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딸 수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다시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사위가 볼펜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장모님을 위한 결정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저는 볼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제 옆에 있던 낡은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30년을 함께한 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위가 가방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모님, 그 낡은 가방은 이제 좀 버리시죠. 저는 천천히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큰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들이 테이블 위로 펼쳐졌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3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사위가 볼펜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그의 얼굴에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듯한 여유가 있었어요. 저를 이미 처리한 짐처럼 대하고 있었죠. 저는 볼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제 옆에 있던 낡은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30년을 함께한 이 가방. 사위가 그 가방을 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 낡은 가방은 이제 좀. 그때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사위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가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등기부등본들과 통장, 증명서들이 공중으로 흩날렸죠. 종이들이 테이블 위로,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사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큰딸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흩날리는 서류들 사이로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것부터 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어요. 30년을 참았던 분노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사위가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남 청담동 빌딩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을 읽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박영숙. 큰딸이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압구정동 상가 건물, 역삼동 오피스텔, 삼성동 상가. 모든 서류의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큰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은행 통장을 꺼냈어요.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몇십억이 찍혀 있었죠. 주식 계좌 증명서도 함께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입만 벙긋거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공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여러 서류를 빼내 사위 앞에 던졌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집. 사위와 딸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였죠. 사위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란을 보는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 집도 4명이네. 제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위는 서류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이 집을 샀다고. 딸이 시집가서 눈치 보지 않고 살라고. 전세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전세금 걱정 말라고 내가 산 거였어. 딸이 편하게 살라고. 사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해도 됐어. 시골 노인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됐냐고.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치매 걸렸다고 소문까지 냈다며? 사람을 통장 잔고로 평가하냐?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큰딸 수진이는 충격에 빠져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딸 수연이가 나왔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사위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저는 흩어진 서류들을 천천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집으며 말했어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일궈온 이 재산들. IMF 때 모두가 팔 때 우리는 샀다고. 딸을 위해 지켜온 것들이라고. 자네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말했어.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시키라고.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숨겼다고. 딸이 가난하게 자라더라도 성실하게 살길 바랐다고. 돈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고 결혼하길 원했다고. 하지만 자네는 어땠나? 자네한테는 돈 없는 장모는 장모도 아닌가. 사위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야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어. 내 딸을, 내 손주들을 지키려면.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테이블 위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어요. 이 서류에 내가 서명할 것 같았어. 조각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위가 쓰러진 것처럼 완전히 바닥에 엎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일어나. 제 말에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제부터 지켜보겠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죠.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네. 다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딸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네 남편이랑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야.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딸들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그날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드는 걸 보며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위는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다음 날, 그는 제 원룸문을 두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제게 반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제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식당 종업원에게도,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택시 기사에게도 달라진 태도로 대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게 됐죠. 그게 진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이제 저는 당당히 그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 지은이가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민준이는 제 옆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고요. 사위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끓인 모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드세요. 저는 찻잔을 받으며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진심이 보였어요. 계산이나 위선이 아닌 진짜 존중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온 날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를 딸 이름으로 넘기는 날이었어요. 딸은 울먹이며 사양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애초에 딸을 위해 산 집이니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손주들 교육자금 통장도 만들어줬습니다. 넉넉한 금액을 넣어뒀죠. 사위는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손주들 거야. 자네가 거절할 권리는 없어.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딸네 집에 갈 때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게 된 거였어요. 아침 일찍 가도 저녁 늦게까지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붙잡았죠.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TV에서는 오래된 가족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커피를 내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진실을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달랐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봤던 거니까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자네는 나한테 잘해줬을 거야. 극진히 모셨겠지.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을까?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돈 때문에 나를 대접했을 거야.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똑같이 무시했겠지. 그게 진짜 모습이잖아.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잖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그게 중요해.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끄러운 방법으로 배웠지만요.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배웠다면 됐죠. 늦었지만 변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손주들이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자고 가.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이도 제 치마를 붙잡았죠.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기 계세요. 어차피 장모님 집인데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도 거들었어요. 엄마, 오늘은 여기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제 공간이 편하다고.
하지만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온 가족이 문 앞까지 나와서 저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사위도, 딸도, 손주들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낡은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가방. 이제는 무거운 서류들이 아니라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족 사진도 몇 장 넣어뒀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딸네 아파트의 불빛이 보였어요. 제가 산 그 집. 이제는 딸 이름으로 된 그 집에서 제 가족이 편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지켰어요. 손주들도 잘 크고 있고요. 이제 좀 마음 편히 쉬셔도 되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30년을 참았던 시간들, 모욕당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 속에 있었죠.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이 낡은 가방을 들고 딸네 집으로 갈 거예요. 손주들을 돌보러.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